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에 소속 의원 전원 비상대기력으로 맞섰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대로 특별 취급 첩보인 SI를 열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해경의 월북 번복 발표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야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친윤계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출마자가 속속 나오면서 당권 경쟁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카드로 더욱 격화된 국회 원구성 협상과 검찰의 3개월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개원에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구성 협상을 놓고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단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을 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선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며 통큰 결단을 했는데 사개특위 가동을 두고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사법개혁특위를 정상 가동했다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정에 극심한 갈등이나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개원에 시동을 걸었다며 반발했습니다. 170석의 힘만 믿고 약속 이행을 양보로 둔갑시키고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여당 원내대표의 외교 일정을 틈타 날치기 개원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그러한 독단적이고 단독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아마 심판을 해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못 느끼고 또다시 이렇게 폭주 내지 독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나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국회의장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서 선출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향해선 독단적 국회 소집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비해 다음 달 1일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 등 국회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금의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여야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각각 당내 TF를 구성하며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외교부를 찾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별 취급 첩보 SI를 여야 합의로 열람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의 월북 번복 발표에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기관을 잇따라 방문하며 진실규명에 나섰습니다. 어제 통일부와 면담한 국민의힘 TF는 오늘은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사건 당시 외교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월북 판단 근거 등을 정확히 제시했는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TF는 당시 사건에 통일부는 물론 외교부도 배제돼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월북 추정 근거로 판단한 군의 특별 취급 첩보, 즉 SI를 민주당이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만큼 여야 합의로 열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원에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를 자꾸 국민들한테 공개하자고 하는 건데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열람하고 제한적 공개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합니다. TF는 민주당의 번복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선 해경과 국방부 입장이 바뀐 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라며 파렴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맞불 성격의 관련 TF를 꾸리고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TF는 해경이 월북 번복 발표 전 안보실과 기자회견문을 조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경이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정권에 따라 해석을 달리했다며 안보실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은 2년 전 이후에 수사한 적이 없고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국방부 SI 자료는 다시 재분석하고 재평가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만 번복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TF는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 등에게 관련 보고를 받아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공무원 형이 사건 당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번복 사태에 대해 현 정부 개입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친윤계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문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에도 이재명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차기 당권 경쟁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이 대표는 오늘 2016년에 살고 있느냐며 안 의원을 쏘아붙였습니다. 어제 안 의원이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묻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때 자신의 승리가 이 대표에게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이 대표의 반응입니다. 다음 달 7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둔 이 대표는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기사가 익명의 인터뷰로 보도된 데 대해 누군가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려 한다며 사실상 친윤 인사들을 겨냥했습니다. 미래혁신포럼 참여 등으로 당내 외연 확장을 넓혀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최근 한 모임에서 자신이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는 일각의 루머에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담은 음해의 글이라며 사실무근의 조작글이라고 강조했는데 안 의원이 이 대표와는 대립각을 세우고 친윤계와는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당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8일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기 당권을 향한 경쟁 구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문 주자인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가운데 이인영, 우원식 의원도 사실상 불출마로 거취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중진급 인사로는 서른, 박범계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97그룹에서는 오늘 강병원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박용진, 박주민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문 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로 압박했던 이재명 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 의원이 최근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물론 당 상임 고문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서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채비에 나섰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당권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4일 친명은 단일체제, 친문은 집단체제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차기 지도부의 지도체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국회 방송을 찾아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김 의장은 당이 지선과 지선 패배 이후 거듭 반성하고 민생개혁과 강한 야당을 내걸고 혁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등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 작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정책과 조국 사태 등 내로남불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민생 살리기를 목표로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고 어쨌든 곱씹어야 하고 이제 소는 잃었습니다만 외양간을 다시 고쳐서 다시 송아지 때부터 소를 또 튼튼하게 다시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계파 갈등과 세대 교체론과 관련해선 당내 여러 의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도 조만간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했고 지금 검찰이 하는 태도는 저희가 보기엔 명백하게 정치 보복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다주택자를 위한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재산세가 더 퍼션이 큰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대한민국의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부자 감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국회 최대 현안인 원구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양보한 만큼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노원구 지역구를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세 번째 대결이 펼쳐질 걸로 예상되는 데 대해선 이 대표의 징계 여부 등을 변수로 꼽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밖에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방안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강조하고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특별 대담은 다음 달 3일 오전 7시 45분 국회 방송에서 방송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급격하게 비대해진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 행정지원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경찰지원부서는 경찰을 직접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소규모 조직이라며 경찰지원부서 신설은 경찰 행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법상 경찰지원부서 신설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는 근거는 없으며 경찰의 반대도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제도는 유지될 수가 없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고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서 하위 계층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 노후 보장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보자 검증 TF 2차 회의에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박순애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 자체로 부적격이라며 임명이 되더라도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오늘까지로 윤 대통령이 스페인 여행을 마친 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를 되새기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자치단체 당선인들은 주민자치와 분권 등 지방정부의 운영 과제를 논의했고 민생 중심의 혁신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단체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민주당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아픔이 있었다면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을 하면서 국회 원구성 협상이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도 있다고 이제 시사를 하면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 국회 규정상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어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건데요. 이 1월 임시회 개의와 함께 민주당이 바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진행할 거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장 자리가 공백인 상태에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 이 여부를 두고 여야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본회의 의사 일정은 의장이 이제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이 이제 공백인 상황에서 어떻게 임시회가 소집이 된 건가요? 네, 국회법 제14조에 따라서 이 전임 의장과 부의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이 후임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7월 임시회 소집도 이춘석 사무총장이 국회의장 직무 대행 명의로 공고를 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본회의 소집 여부입니다. 민주당이 1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거라고 의지를 피력했는데 국민의힘은 사무총장의 직무 대행 권한은 임시회 소집에 국한된다는 입장입니다. 사무총장의 권한은 임시회 소집에 국한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주장으로는 본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76조를 들고 있는데요. 이 의사일정 작성 주체가 의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우선 본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72조를 보면 의장은 각 교섭단체와 협의의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는 교섭단체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현행 국회법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에게 권한이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1일 본회의를 열 경우 위법한 본회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 본회의를 따로 날짜를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시회가 소집된 날짜 그날 당일에 이 본회의도 열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 제18조를 보면 아까와 같은 경우로 전임 의장단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 의장단을 선거할 때는 의장 자리를 직무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엔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만약 최다선 의원 2명 이상인 경우엔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전임 의장이었던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직무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최다선이 임시의장을 맡아서 새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조항은 개원 당시 최초 1회 회의를 소집할 때만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제 임시 국회를 소집하는 그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모레가 될 텐데 그날 바로 이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의장이 계속 이제 없을 때 이렇게 이제 거리 시에 국회법에는 의장단 선출 어떻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14조부터 18조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여야 합의가 없을 때 본회의 소집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네, 결국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결국 규정이 애매하지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아니다 국회법 해석에 따라 어렵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 기자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실제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까지 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우선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구성을 해서라도 이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이 사개특위 등을 조건으로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행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일각에서는 재작년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을 했을 때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부담도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본회의 개의를 시사하는 건 국민의힘 압박용이라는 건데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입국하는 만큼 이 금요일부터 원구성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이 민생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또 7월 17일 재헌절 행사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의장당 구성에 이제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게 될 경우에는 이 권원은 원내대표가 법적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광복절 특사입니다. 횡령,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일시적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일시 석방을 허가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던 검찰의 설명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뇨 등의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던 이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친이계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형 집행정지 결정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고 정치권도 진영 논리에 따른 극한 대결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호 상임고문은 MB의 수감이 정치 보복이었던 만큼 석방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정치 보복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으로 드라이브를 거니까 보복에 검찰이 총대 맨 거지. 대통령 취임 첫 번째 사면이니까 사면의 규모는 넓히는 것이 그게 정치적 의미 합당하죠.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복권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이계 인사들의 이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MB 사면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거는 수용자의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걸 고려해 인권의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8월 사면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연이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보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으로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근길에 과거 전례에 비춰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면서 사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확정이 된 징역 17년 가운데 지금까지 형기를 3년 정도 채운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 집행정지에 이어서 오는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도 그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이재명의 마이웨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선 불출마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였던 친문계 핵심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홍영표 의원도 새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당권 도전 의사를 접었습니다. 이재명 친문 중진 동반 불출마론이 제기된 지금 친문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의 당권 행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닌데요.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들의 견제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이 의원에게 전대 공동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서른 의원은 민주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고요.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의 BTS라면서 전대 출마 여부를 떠나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은 본인과 전체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목표는 대통령 다시 재도전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당을 단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당을 단합시키려면 이재명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안 나온 것이 좋다. 네. 건노가 김원기, 임채정, 정대천, 문희상. 네. 이 상임고문 5분하고 만나셨는데 5분 상임고문 중에서 4분이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쉽고 섭섭한 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죠. 그래서 뭐 출마 여부를 떠나서 그런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은 사실은 본인과 전체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불출마 압박에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불만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냐라는 지적인데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내가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말라. 누구누구는 책임이 있으니 나오지 말라는 이런 행태에 당원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남한테 기대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당내 전방위 불출마 압박에도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자기만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신을 향한 불출마 요구 속에서도 이재명 의원의 마이웨이는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답을 보여줄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초강수에 여의도에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연계 카드를 이제 국민의힘이 거부했기 때문에 민생을 외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의장단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거듭 밝혔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이제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강공 드라이브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 만약에 사개특위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난리를 다치고 한 검수완박 법안이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조건으로 당연히 건 거고요. 사개특위를 만약에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꼭 관철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사위 문제가 너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상임위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국회의장단을 먼저 하자라는 이 단계적 접근 방법을 지금 시작한 거죠. 지금 그 단계에 초입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정권 교체는 됐지만 국회는 아마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국회 정상화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검수완박 시즌2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만들면서 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이 검수완박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소집 그 요구서를 지금 냈죠. 그러면서 이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네. 사실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여당과 야당과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회가 열리는 것이 국회 정상화지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해서 다수당이 무조건 우리는 국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의장단 선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국회가 계속 비정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국회 정상화는 더 요원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전반기 국회 대자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여당의 협상자인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필리핀에 가 있어서 부재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그 여당 측은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그 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까지 정하는 건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장대로 내달 1일에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고 단독으로 원구성 착수에도 나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라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협조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법사위의 그 사개특위를 가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검수완박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인데, 근데 엊그저께 사실 법무부에서도 또 검찰에서도 그 헌법재판소에 그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대로 검수완박을 그냥 진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뭐 법무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검수완박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런 강대강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 시즌 2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원구성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보면 원구성을 굉장히 오래 끌었던 지금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오래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국회가 정상화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냥 170석 가지고 정상화하겠다. 일단 열겠다.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제 경험상 찾아보기 어려운 선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 사무총장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의장단이 지금 없잖아요. 5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게 순환 논리에 빠져서 아무도 국회를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한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그 국회가 이제 처음에 열릴 때 그때는 사실 국회가 막 당선자들만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원용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의장을 누가 하느냐 뭐 하는 그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선수죠. 선수 높은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 순으로 해서 임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국회를 어떻게 소집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박병석 네. 전임 국회의장이 다시 소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걸 원용하고 차용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이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 국회는 그냥 영원히 열릴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차용하고 원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규정을 지금 적용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것이 뭐 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회는 못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논쟁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일단은 의장단이라도 띄어놔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야당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원내대표가 특사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간 건데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마 혹시 대통령실이 갈래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갔을 때 여러 가지 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거절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선우는 모르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가겠다고 그런 건지 대통령실이 한 건지 선우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안을 했던 아니면 권 대표가 했든지 간에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눈앞에 두고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간 것은 잘된 결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구성 협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두 분께서 그 양당이 만족을 할 만한 묘책을 내려주신다면 그 묘책이 있을까요?
그게 쉽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을 또 가져본다면은 원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결국 어찌어찌해서 원구성이 또 되더라고요. 과거의 그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원구성이 되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검수완박 관련된 서로 상이한 입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사개특위 명단을 어느 시점에 내느냐 마느냐 이건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묘수가 좀 없어 보입니다. 계속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 했지만 국민의힘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받기로 돼 있었던 거다. 원래 지난해 협상 때 다 정해진 건데 생색내지 마라.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결국 그 사개특위 명단을 낸다는 것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취지와 목적과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거든요. 국민의힘이.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는 됐습니다마는 이 여소야대 상황 굉장히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박순애 또 김승희 두 국무위원의 임명 문제를 가지고 이게 같이 지금 원구성하고 지금 맞물린단 말이죠. 청문회도 안 하고 장관에 지금 임용될 판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끝내고 돌아와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분간 국회는 뭐 우리 지금 날씨만큼이나 굉장히 좀 험악할 것 같아요. 만약에 원구성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면 그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에 이어서 원구성도 단독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굉장한 이제 부담인 거죠. 그러면은 상반기 국회 때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곤 했는데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그게 원구성이거든요. 근데 누가 상임위원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 당이 또 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 또 정해진 사람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본회의에서.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면으로 국회법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리고 아마 저는 뭐 과거 선례로 봐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되긴 될 겁니다. 되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마냥 지금 이런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끌 수는 없죠.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겠죠. 뭐 여론도 있고요. 시간이 약인데 결국 7월 17일 재연절이 한 그 타임라인에서 중요한 마감이 될 거고 9월 1일 정기국회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제 예산을 다뤄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결국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어느 시간 내는 되긴 되는데 이제 뭘 양보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이 있겠죠. 네네. 좀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사청문회 이야기 잠깐 이제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압박하는 이제 포석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희 보건복지장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이런 이제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로드맵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시한이 오늘까지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언제든지 두 후보자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제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전자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귀국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은 두 사람의 후보자들이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일단 말을 걸쳐놨고 건네놓은 거죠. 그래서 귀국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 귀국 이후에 이걸 가지고 아마 밀당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 가지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이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바로 임명 제가를 해버린다 그러면 전국은 다시 또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그 인사청문회 자체를 또 안 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후폭풍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그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만큼이나 네. 굉장히 아마 국민의힘에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두 부처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안 하고 그냥 임명하면은 과거에 또 문재인 정부 때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많이 강제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 굉장히 비판을 또 했었죠. 그런 전례에 대해서. 그런데 똑같이 한다면은 굉장히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계기로 이제 국정 지지도 또 여파가 있겠지만은 이런 또 국내 그 장관 그 후보 강제로 임명을 한다 했을 때는 그 국정 운영 그 지지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마 많은 계산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해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이 됐습니다.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577회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엇갈리는데요. 여당은 환영, 야당은 침묵했습니다. MB 형 집행정지 결정 두 분의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접견을 많이 했다라는 게 큰 이슈나 그 어떤 기사가 될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야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가깝죠. 친이계죠. 저는 사실 누가 뭐래도 그거는 네. 그 호적의 그 초본하고 비슷해가지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면회가 가능한가 했더니 면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면회가 한 2년 정도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변호사가 접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마저 접견이 안 되고 일반인들도 접견이 안 되면은 완전히 혼자 그냥 고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건강도 굉장히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변호사 접견 횟수 가지고 지금 기사가 되는 거는 저는 누가 봐도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형 집행정지 3개월 결정이 내려졌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댁으로 이송도 좀 못합니다. 병원에 지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령에다가 뭐 당뇨, 고혈압 또 이 기관지 이런 게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으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 3개월은 너무나 당연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대통령 특사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국민들도 많고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것은 여론에만 기대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더 큰 어떤 그런 대의를 위해서 저는 사면하는 것이 맞다. 사실은 지난해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같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네. 김 의원이야 뭐 친이계니까 저렇게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저는 뭐 큰일 날 것도 없습니다. 호적에서 뺄 수도 없다면서요. 저는 뭐 제가 정치 입문하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친이계에서 파문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를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상 가능했던 답변이군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 이상으로 맞다고 보는데요. 네. 이 변호사 접견 문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어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나 뭐 사회 유력인들 중에 수감되는 분들 경우에 이 특별 면회를 하고 싶어 하죠. 정말로 특별한 방에서 시간 제한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도 특별 면회를 신청을 해서 가서 보면은 조금 더 있다 가라고 그래요. 할 얘기가 다 하고 뭐 이제 저 그만 이제 뭐 일정도 있고 그래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한 10분이나 30분 더 있다 가면 안 됩니까? 그 정도로 특별 면회는 정말로 특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특별 면회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 정도의 숫자 557회 이 정도면은
사실 좀 너무 지나치다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건 좀 지나칠 정도로 많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지금 검찰이 한 조치는 형 집행 정지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개월이나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의학적 소견을 받아보겠다라는 단서가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그 3개월 후에 다시 무슨 돌발한 걸로 해서 다시 원위치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야당 입장에서 아무 얘기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데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의학적 소견이고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까지 뭔가 정치적 코멘트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도 뭔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고 그 기술적인 전문적인 소견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를 건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건 사면이 아니거든요. 사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MB의 그 특별 사면으로 이어질지가 이제 또다시 이제 관심으로 지금 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무산이 됐었고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첫 해에 8.15 광복절 대규모 특사를 단행하는 경우가 이제 있었고, 특히 형 집행 정지가 이제 특사로 이어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 OX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MB의 이름이 약 2달 뒤 8.15 특사 명단에 오를 것이다 생각하시면 O,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신 의원님 O. 두 분 다 O를. 두 분 다 O시네요. 김 의원님은 뭐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MB 사면을 저는 원하고 바라는 입장입니다만은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 고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3개월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그런 그 심사를 또 거치고 다시 만약에 재수감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국민 그 분열을 자초하는 거죠. 그런 그 결정은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8.15 특사는 또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이제 사면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것이다.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죠. 네.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일단은 윤 대통령이 그 아침마다 하는 도어 스태핑에서 네. 첫날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에는 말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라는 거고, 또 하나의 근거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MB계 사람들입니다. 전면에 지금 기용이 돼서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직은 갖지 않고 뒤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친이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 전면에 나와 있는 인사들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시점에 이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친이계가 곳곳에 포진돼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결국 이분들의 일치된 견해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죄질이나 그 당시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수사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의 얘기나 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 내놨던 공소장 같은 걸 보면은 국민 감정을 지금 그대로 담은 거예요. 너무나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라는 것이 중형을 구형하고 결국 선고가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벌금도 아직 안 됐습니다. 추징금은 물론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봤을 때 본인이 충분히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여튼 국민 정서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면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여건인 것은 저희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좀 속죄를 하는 그런 몸짓을 보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본인의 과오를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해야죠. 지금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수사를 이제 총지휘했던 당사자가 지금 이제 또 사면권을 쥐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제 MB가 사면이 된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가능하겠죠. MB만 딱 특별 사면하는 것을 아무래도 희석하고 이 국민 대통합, 사회 대통합 뭐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취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그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다른 뭐 경제인이라든지 또 정치인들 사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사면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것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큰 그 발자취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죄질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재판의 결과 이렇게 된 거긴 합니다만은 그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만 가지고 지금 재판을 했습니다. 네. 증거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재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재단에 환원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면은 재산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두둔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본인 재산인데 차명으로 했건 어쨌건 간에 막 그런 거라면은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지금 그 변호인 쪽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명예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게 그쪽의 지금 의견이에요. 근데 네. 지금 뭐 아직 그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재형 집행정지 상황에서 그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밟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이계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으로 격화된 국회 원구성 협상 그리고 일시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집중호우와 함께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과 광주 2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